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부족한 면역을 튼튼하게 해줄 영양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 기준에 34.1%까지 올랐는데요. 이건 3명 모였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은 비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와중에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라는 거 아시나요?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먹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로 우리 몸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지는 더 커졌지만 내용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독하면 죽지만 구독하면 삽니다.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륙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탐험가가 대륙 간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시기에 유독 유령선이 많이 발견됩니다. 과연 선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론은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괴혈병에 걸려서요. 여러분, 괴혈병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피가 잘 멎지 않고 심하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괴혈병은 지금은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15세기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선원들이 몇 개월간 아니면 몇 년을 배 위에서 생활하면서 고기며 빵 이런 것들은 섭취가 됐지만 대신 좀 신선한 채소 같은 걸 먹지 못하다 보니까, 즉 비타민C를 못 먹어서 괴혈병에 걸린 거죠. 당시에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이 난파나 전투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긴 항해를 나갈 때 꼭 챙겨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콩. 배 안에서 콩나물을 키워 먹었던 겁니다. 콩은 발화하면서 콩에 없었던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를 화학명으로 얘기하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콜비아라는 게 바로 괴혈병이라는 뜻이고 R라는 게 반대한다,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이름 자체가 괴혈병을 없애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만큼 비타민C 하나의 발견이 이렇게 큰 병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콩나물 속에 있는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면 좋겠지만 매 끼니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영어로 서플리먼트라 그래서 사실은 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저도 이 유산균을 30년간 먹고 있고 연구해 왔는데 변을 잘 못 보겠다 이러면 그냥 유산균 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면역 질환 이런 것들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해지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 면역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은 좋아지면 나에게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편한 것들이 같이 없어질 수 있는데, 병원 가셔서 검사해도 나타나진 않는데 나만 불편한 거, 그런 거의 원인 중에 첫 번째로 챙겨봐야 될 건 좋은 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유산균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자연 상태에서 충분히 공급받는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정상 혈중 농도가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6.1 정도로 심한 결핍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실내 생활이 너무 많다. 너무들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햇볕 쬐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음식으로 먹고 햇볕 쬐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보충제, 영양제, 이게 꼭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래도 먹기가 힘들고 불편하시고 시간이 없다. 비타민 D 주사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맞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D 수치를 적절히 유지하면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이나 감염이나 정신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비타민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비타민 D입니다.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는 항산화제입니다. 우리가 철이 녹슬면 안 좋죠. 우리가 그걸 산화됐다, 부식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도 녹슬면 좋지 않죠. 그 녹슬는 걸 방지하는 걸
항산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항산화제는 만성 피로 있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미세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지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때 꼭 필요한 거, 그게 바로 항산화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먹기는 먹어야 된다. 내가 불균형이 있다면 꼭 보충해야 되는 게 항산화제다. 네 번째로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운동량도 줄죠. 스트레스는 쌓이죠. 그러면서 고지혈증, 또 심혈관계 쪽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 영양제를 먹으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신데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호르몬 영양제입니다. 불면증이나 신경 불안정,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호르몬이 과거보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보다 훨씬 빨리 피로감이 옵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금방 다시 피로해지는 거, 이런 것들도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고, 또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호르몬제를 한번 드셔보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먹고 있고 추천하고 싶은 영양제는 오메가3와 루테인입니다. 또 오메가3는 지용성이죠. 코엔자임 Q10도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함께 드시면 더 좋고, 루테인은 이름이 노랗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눈의 망막이라는 곳에 30%를 차지하는 곳이 황반입니다. 노란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테인이라는 걸 먹으면 황반에다가 채워지면서 눈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먹지 않으면은 망막은 계속 나빠지면서 결국 시야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꼭 팁으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제를 뭘 먹을지 알아봤으니 이제는 언제 먹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침 공복에는 철분과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도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식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철분은 이유가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 아니면 갑자기 생각나서 예방하려고 철분제나 좀 먹어볼까? 이렇게는 드시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철분은 배설이 잘 안 될 뿐더러 우리 몸에 남아돌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니까, 생균이니까 아무래도 산과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위가 비어서 위산 농도가 별로 없고 낮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종합 비타민과 루테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공복보단 식후에 먹는 게 흡수율이 좋고, 루테인을 먹어서 아침에 황반에 딱 가서 보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낮에 자외선에 대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점심 식사 이유가 좋은 게, 비타민 D를 식후에 먹었더니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평소보다 5%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를 먹어주면 좋은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먹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밤에 이 기름 성분인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된다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른 저녁이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시간에 오메가3를 선택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영양제를 시간에 맞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식전인데 큰일 났네, 밥 먹어버렸네, 그래서 내일 먹지,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 영양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드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 모르시겠다 그럴 때는 식사하고 난 뒤에 영양제를 먹는다가 대체적으로는 좀 더 많습니다. 먼저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2대1 비율로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1대1 비율로 나와 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반대로 칼슘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영양제로는 철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둘 다 강한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철분은 식전으로 따로, 칼슘은 식후에 복용하는 걸로 따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 경구형 피임약으로 인해서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를 같이 보충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지혈증 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타틴 계열의 약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스타틴이 가진 단점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근육통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근육통이 있다면 코엔자임 Q10을 꼭 먹어서 이 부작용을 상쇄시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궁합으로는 골다공증 약을 먹는 사람은 마그네슘하고 철분제 같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철분제가 골다공증 약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당뇨 치료제를 먹는 경우는 홍삼은 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생제는 장까지 가야 하는 유산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는 한 시간을 2시간 정도 떼서 그때 유산균을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감기약이고 하나는 감기에 비타민 C가 좋아해서 먹는데 이걸 동시에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제나 약을 복용할 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60cc 이상 충분한 물로 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미차, 보리차, 옥수수차 정도는 마시면 됩니다. 물처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분, 칼슘제는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경우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되죠. 그래서 흡수도 되기 전에 소변으로 더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커피랑 약을 털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물과 함께 약을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과거에는 고를 수 없어서 우리가 결핍했지만 지금은 고를 게 너무 많아서 결핍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무조건 막 먹으면 우리 간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라는 이름인데 간이 괴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건강히 삽시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지난번 영양제에 관한 영상에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당장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다 챙겨서 먹지도 못하고 편식하고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양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영양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양제보다 더욱 빠르게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수액주사, 비타민 주사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는, 하나는 입을 통해서 위장관 통해서 소장해서 흡수해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방법, 좀 오래 걸리겠죠? 자, 바로 정맥에다가 그 내용물을 주사를 통해서 준다면 45초에서 1분 이내에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소가 흡수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바쁜 현대인들, 또 본인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는 사람은 저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사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주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좋아서 맞는 사람인지 필요해서 맞는 사람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겁니다. 주사가 필요한 사람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좋아서 너무나 자주 맞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나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마구잡이로 맞고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액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에서 70년대에 어린아이들이 설사병이 나서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던 때에 체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액을 처방했었습니다. 수액만 맞고 나서도 아이들이 팔팔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죽는 병을 살리는 마법의 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수액은 심한 탈수나 출혈이 있을 경우 혹은 수술을 대비해서 미리 주입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최근에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나라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 수액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액 치료는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의 이동을 하려면 전해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해질을 포함하고 세 번째는 영양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양분을 같이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액은 투명한 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수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피를 주진 못해도 수액을 줘도 웬만큼은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수액의 종류에는 우리 영양분 공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수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수액은 포도당 수액이고요. 단백질 수액은 아미노산 수액이고 지방 수액은 콩기름 가지고 만든 인트랄리피드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때 쓰는 흰색 수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양 공급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액으로 다 공급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셔야 좋겠고요. 포도당 수액은 가장 보편적인 수액의 종류인데 너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제 좀 맞아. 그때 이 포도당 수액이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보통 단일 용액으로 맞는 것보다는 치료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당 조절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맞았다고 해서 당뇨가 걸리진 사실은 않으니까 그런 부작용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본 구성하고 있는 일정한 나트륨이 포함된 물,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수액은 콜레라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사용됐는데 콜레라가 처음에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는데 18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3차 대유행 때에는 러시아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이때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가 연구를 통해서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서 퍼졌다는 것을 밝혀내서 수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혈액과 가장 가까운 생리식염수 수액 치료가 콜레라 치사율을 1%로 낮추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해질 수액이 있는데요. 전해질은 체액 내의 무기성 염, 산, 염기 등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해질 수액은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처방되는데 실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전해질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넘치면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아미노산 수액은 흔히 말하는 영양제 수액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분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수액이고 이 아미노산 수액의 효과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며 고기를 못 먹거나 아예 단백질 섭취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좋지만 간 기능이 나쁜 간경화 환자에게서는 과하게 만약에 아미노산이 들어온다면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꼭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부민 수액이 있는데 알부민도 단백질이에요. 생체 세포나 체액 중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이고 이 알부민이 우리 몸의 혈청 안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호르몬과 함께 혈액을 이동시키는 역할하고 삼투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잘 붓는다는 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복수 찼을 때 배 안에 차고 있는 이 물이 이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고 흡수가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이 알부민의 농도에 의해서 되거든요. 알부민은 또 주로 콩팥과 간 질환을 앓거나 과다출혈이나 심한 부족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되고 암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 그 암이 만드는 물질들 때문에 복수가 계속 찰 때 알부민 수치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알부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 얻은 혈액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좀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단순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냥 나 알부민 주사 좋으니까 한 대 맞아야지 해버리면 아미노산 수액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알부민 주사를 특별하게 더 맞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함부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족하지도 않는데 그냥 좋다고 마구 맞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역시 아미노산 수액으로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등으로 불리는 수액은 일종의 비타민 수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포함되고 다른 영양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피로회복이나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주사는 진짜 마늘액을 주사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겠죠. 수액에 포함된 비타민 B1, 알리신 성분에서 마늘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마늘 냄새를 느낀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알리신이 피로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만성 피로나 무기력이나 근육통 개선 및 피로 해소에도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 해소의 원리가 마늘 주사 자체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단순 포도당에 의한 건지 명확하지는 사실 않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쉬었기 때문에 피로가 해소된 건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플라세보 효과도 다 포함한 거지만, 급성 간염이 온 환자한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냐면 입원시켜서 수액을 주거든요. 입원 기간이 길수록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현상이거나 플라세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다는 것 자체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타민 수액은 알파리포산이 주성분입니다. 알파리포산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 노화 방지와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도 주로 쓰이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 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 쓰고, 그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서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감초주사는 감초의 주성분인 글리시리진하고 시스테인을 합성해서 만든 수액인데,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글리시리진이 항산화, 항노화,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감초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칼륨 혈증하고 두통,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초 주사를 맞고 있는데 두통이 생긴다, 붉게 얼굴이 자꾸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감초 주사를 조금 중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가수 비욘세가 맞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백옥 주사의 주성분은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치온이라는 말이 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사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를 맑게 하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중금속 배출하고 면역력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중하게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너무 힘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줬더니 몸도 개운해졌는데 피부도 맑아졌다라는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맞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명 메가비타민 주사로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 주사는 고용량의 비타민 C와 그 밖에 비타민 A, E, 셀레늄이 주성분입니다. 피부 재생하고 미백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인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어차피 그 소변으로 다 나오는데 뭐하러 맞으라고 또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변 볼 건데 음식은 왜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채우고 나머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부신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부신을 채워줘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또 당 조절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할 수 있는 게 다 부신 호르몬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만 과량은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역시 콤팍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투여하면 신장 결석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맞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어서 연령대별로 맞으면 좋은 수액 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은 비타민 B, C가 포함된 정맥 주사 수액, 그리고 두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 성분이나 비타민 B1 성분이 들어간 수액을 맞으면 좋을 것 같고, 수액은 아니지만 비타민 D라는 주사를 맞아서 야외 활동을 안 하고 또 비타민 D 합성 능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 30대에는 엄청 피곤하다고 하죠. 뭐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지만 늘 피곤해요. 그 만성 피로, 그 개선을 위해서 마늘 주사나 감초 주사를 권해드리는데, 술을 해독하는데 제일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B1입니다. 그래서 마늘 주사 맞는 거는 20, 30대가 아무래도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거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 또 멜라닌 생성 억제에 관여하는 백옥 주사나 다이어트 관심 많고 운동들 많이 하시죠.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는 알기닌이나 카르니틴 성분이 함유된 수액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0, 50대는 이제 생존으로
노화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조금 더 젊게 살고 싶다가 되죠. 노화를 늦추고 싶으니까 백옥주사가 하얗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독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옥주사가 좋고 또 신데렐라 주사도 당뇨병에 대한 그 부작용들을 커버할 수 있고 또 해독의 또 하나의 항산화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괜찮고요. 안면 홍조나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의 완화를 도와주고 식약청 허가를 받은 태반 주사를 추천합니다. 적어도 지금 태반 주사의 허가는 간 기능 개선으로는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가 두렵고 안 될 때 태반 주사를 맞아봤을 때는 또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60대 이후에는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뇌기능 및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콜린이나 은행잎 추출물을 포함한 수액을 맞아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생기니까 주치의와 상의를 한 후에 투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비타민 B, C가 포함된 주사를 맞으면 한결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맞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강 유지가 올라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간격을 2주나 4주로 점점점 넓혀가면서 맞다가 또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시 간격을 좁히거나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수액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비타민 주사는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은 수액 주사를 맞는 것보다 주가 음식 잘 먹는 거하고 운동 잘하는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수액을 하자. 이 얘기는 진짜 맞는데 이렇게 음식 먹는 게 힘들거나 몸이 아픈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농도와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환경에서 이걸 맞는 게 좋습니다.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된 상태나 긴장한 상태의 수액을 맞는 게 오히려 심장 박동도 빨리 뛰게 하면서 불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맥박이 자주 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천천히 맞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지 정말 몸에 유익한 수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타민 서재걸입니다. 제가 수액 얘기를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맞아봐야 소용없고 먹으면 된다 이제 얘기하는데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월급을 받는데 못 받아도 억울하지만 늦게 받아도 억울하거든요. 수액이라는 거는 빠르게 불필요한 것 빼고 필요한 것만 모아서 주는 좋은 통로이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수액의 의미를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학교는 가고 가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만 가겠다 이것도 안 맞는 것처럼 그 통로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 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액 주사도 그런 의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몸이 안 좋을 경우에 수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